알면 알수록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게 하는 나라는 아주 많은데요. 한국에서 이거 가능할까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되는 걸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놀라운 GDP와 거인 같은 키, 그리고 개방성을 기초로 한 성문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함께 볼까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땅은 작은데 사람은 크고 경제는 대박이 바로 네덜란드라는 걸 아시나요? 네덜란드는 면적이 약 41,543km로 한국의 44% 면적밖에 안 돼요.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8배로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네덜란드의 이런 경제적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모두가 잘 알듯이 네덜란드는 낙농과 원예 선진국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세계 최대의 낙농과 원예 선진국이냐는 거죠. 거기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ASML이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이거 없이는 삼성도 TSMC도 반도체 생산을 못해요. 결국 땅덩어리는 작지만 농업도 원예업도 최첨단 기술을 넣어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도 유일무이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죠. 거기에 키는 또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남성 평균 신장이 183cm고 여성은 170cm예요. 이건 성인 평균 신장인데 10대는 3cm 정도 더 크다고 하네요. 국가 면적은 세계 133위, 인구수는 67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11위의 평균 신장은 세계 1위랍니다.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네덜란드는 비교적 작은 면적과 중간 규모의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임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첫 단추는 무역 중심의 개방 경제 때문인데 항구와 운하로 유럽과 세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 역할로 무역 활성화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혁신과 기술 중심 산업에 집중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첨단 기계와 영농 기술로 높은 생산성을 보여서 좁은 땅에서도 놀라운 효율을 보이는 거죠. 진짜 효율성 대단한 이 나라는 교육 시스템도 극강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여요.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초등 이후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교육과 학문 중심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서 결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의 역량을 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사회 분위기도 기업과 노동자 간의 안정적인 산업관계가 형성되고 경제활동 역시 효율적이라서 1인당 GDP도 높은데요. 고용 형태 또한 주 1일부터 주 5일까지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세금이 무진장 높지만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덜란드는 세금 요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연금도 높아서 복지가 끝판왕이에요. 일단 소득세가 최대 49.5%인데요.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면 소득세만 절반을 내야 해요. 같은 연소득이라면 첫 번째 구간에서 네덜란드가 거의 37%일 때 한국은 6에서 24%고요. 고액 연봉자의 경우 네덜란드는 거의 50%인데 같은 소득 수준일 때 한국은 35%에서 45%예요. 이게 낮은 소득일 때는 소득세 자체는 9.28%로 낮지만 사회보장세를 27.25%를 따로 내야 하고 50%가량 소득세를 내는 구간에는 따로 사회보장세가 없어요. 이렇게 요율만 보면 한국이랑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율을 적용받는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한국과 연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 하면 보통 최고 요율을 받기 십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본 네덜란드 사람 중에 이 요율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렇게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노후 대비는 그럼 안 하는 건가 하겠지만 이렇게 낸 세금으로 노후 대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67세부터 최저임금의 70% 수준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럼 직역연금은 뭘까요? 네덜란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고용주를 통해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고용주가 60, 피고용주가 40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연간 약 2% 정도씩 적립되고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했다면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단, 네덜란드 거주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거주하지 않은 애가 있다면 연금이 차감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둘 다 탈 수 있어서 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웬만하면 부족하지 않은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직역연금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지만 일시금 지급은 거의 없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내지만 실제로 평균 연봉의 70%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수익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식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내가 못 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살면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의 답변이 다 똑같아서 진짜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놀라운 개방성인데 이게 문화라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나타나요. 네덜란드는 전방위적으로 개방성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무역 중심의 개방 경제로 높은 경제 수준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땅덩어리다 보니 한국처럼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된 경제 구조가 그 특징이에요.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최대의 항구로 유럽과 세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리적 이점과 효율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어요. 이러한 개방성은 네덜란드 사회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개방적인 태도로 안정적인 산업관계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경제활동도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런 분위기와 태도 덕분에 높은 1인당 GDP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개인에게도 이 개방성은 영향을 끼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밤이 되어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창문에 커튼을 치지 않아요. 밖에서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그걸 몰래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각자 그냥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관계에 대한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죠.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며 알고 지낸 네덜란드인이 있었어요. 출장 중 주말이 끼었는데 서핑을 하는 친구라 바닷가에 서핑샵을 구경시켜 준다길래 같이 갔거든요. 서핑샵 사장님이 여자였는데 소개시켜주고 한참 동안 둘이서 네덜란드 말로 웃고 떠들며 반가워했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단골인가봐, 친한가봐 했는데 그 친구 대답이 많이 친하지 내 전처거든이었어요. 아마 순간 제 표정이 굳었을 텐데 이런 거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겪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후에도 저녁 식사 약속을 했을 때 아는 여직원과 같이 왔길래 의아했는데 두 사람은 몇 달 후에 결혼하더라고요.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것도 묘하고 신기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외국인인 저에게 스스럼 없이 전처며 여친이며 부인이며 너무 자연스럽게 다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신선했어요. 사실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밤에도 창문에 커튼을 치지 않는 이유가 좀 이해될 만하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는 네덜란드의 성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역시 대담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그대로 엿보여요. 네덜란드의 매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자체가 유명한 관광지일 지경이니까요. 이번에는 먼저 이 매춘 문화에 대해서 기나긴 역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덜란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황금기 때 국제무역과 해운업으로 초호황기를 겪으면서 항구 도시 중심으로 성매매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뱃사람들과 외국인이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 그런 산업이 형성되고 성장한 것 같은데요.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주요 항구 도시에 매춘 산업이 완전히 정착했고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오히려 불법적 성매매 증가로 성병과 같은 공중보건 문제와 치안 문제까지 심각해져 버렸어요.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에 와서 성매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역시 효율의 민족이라 바로 10월 1일에 매춘 산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고 성매매업소 운영도 허용했어요. 하나의 산업으로 세금도 내게 되었고 이 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들도 성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되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해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공중보건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되었고요. 노동환경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며 강제 매춘도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요. 매춘업소도 철저히 규제해서 허가받은 성매매 업소만 운영 가능하고 운영자 역시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는 아니에요.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1984년에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고 2000년 10월에 네덜란드가 두 번째로 합법화를 했어요. 이후 2001년에 독일이, 이후 스위스도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채택했죠. 네덜란드의 경우 성인용 컨텐츠 제작과 유통 역시 합법화되어 있어요. 모든 콘텐츠는 18세 이상이라면 동의하에 제작이 가능하지만 아동 포르노나 강압적 성관계로 인한 건 절대 금지예요. 이런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왠지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성문화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서 네덜란드는 의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10대 임신율과 성병 감염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잘 연결이 안 되죠?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최저가 나올 수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덜란드는 철저한 성교육을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성관계 교육이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철저한 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과 성병 예방, 거기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단점이 여전히 있는데요. 이렇게 합법화를 시킬 땐 불법 이식매매나 성범죄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사실 관광객들은 네덜란드를 성매매 관광지로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개방된 민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결국 네덜란드의 성문화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계속 잘 유지될지 아니면 그 산업을 줄이게 될지 두고 봐야겠네요.
5번째는 의외로 투철한 근검 전략 정신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개방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국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검 전략 역시 그 바탕은 이 두 가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십 명을 만났는데 대부분 헛돈은 절대 안 쓴다는 건 충분히 느껴졌고, 한국의 방문 시 접대를 받는 데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약간 남의 돈도 쓸데없는 데는 못쓰게 하는 절약하는 느낌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처럼 보이는 분위기고, 실제로 합리적인 소비가 몸에 밴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인데요. 식비도 절약할 겸 가족적인 분위기도 만들 겸 이런 부분에서도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AH 보너스 할인 같은 슈퍼마켓 반값 할인을 아주 잘 활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많아서 가능하면 식사는 회사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출장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 접대 차원에서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접대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뭔가 고급스런 식사 대접이라기보다는 소소한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 정도만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비싼 메뉴는 본인들도 주문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손님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비싼 메뉴를 주문하면 약간 놀라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한국과 접대 문화가 다르고 회사 돈이라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는 내 돈처럼 사용하는 부분도 좀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자전거 도로가 무려 35,000km에 달해요. 한국의 모든 도로 길이를 합친 것보다 더 길다는 건데요. 국가 면적이 작기도 하지만 차를 두고 가까운 거리는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고, 자동차를 볼 때도 아직까지 기어를 사용하고 에어컨이 없는 자동차도 간혹 볼 수 있어서 놀라기도 하죠. 한국엔 웬만한 거리에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시골길이 아니라면 운전할 때 공포스럽지는 않은데요. 네덜란드는 평지와 숲이 많은 편인데 좁은 땅에 비해 시골길 느낌의 길이 정말 많아서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흔했어요. 운전을 할 때 정말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서만 가야 하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나지만, 큰 국가도 아닌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꽤 덩치가 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져서 좀 놀라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길로 동물들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도시에서만 살던 한국 사람은 매우 낯선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도시 외에는 낙농선진국답게 매우 자연 친화적이고 말이 뛰어다니는 평야도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동물도 식물도 평지에 넓게 퍼져 있고, 차도 자체가 2차선이나 넓어야 4차선의 좁은 도로인데 가로등도 없고 특별히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동물이 뛰어나올 만하죠. 낯선 곳이니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직접 운전할 때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는 교육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방적인 문화, 효율적인 발전, 합리적인 소비와 성문화 모두 교육과 동떨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이미 가능하시겠죠? 네덜란드는 어떻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교육이에요. 세계적으로 높은 GDP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낭농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탄탄한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단 네덜란드 교육의 기본 철학은 자유와 창의성이에요. 학생들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교육의 핵심인데요. 한국과 달리 주입식 교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서 시험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을 택했어요. 결국 이런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더치들은 비판적 사고에 강하고, 이것이 기술 개발, 창업 문화 그리고 합리적 사고 방식과 소비 문화까지 섭렵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 효율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된 건 역시 그 바탕은 교육이에요.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고 또 한국처럼 고급 인력을 양성해서 인적 자원을 최대화한 나라라는데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한국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택하게 된 것에 반해 전체 교육에서 실용적인 학습과 연구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하는 교육 과정이 많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응이 가능한 인재로 성장한다는 거죠. 즉, 교육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제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네덜란드 교육의 큰 강점이에요. 대학에서 물리, 공학, 반도체 기술을 신층적으로 가르치며 기업과는 협력 프로젝트도 활발했죠. 세계 최고의 기술 집약적 농업 시스템으로도 최고의 낙농 선진국이기도 한데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땅 넓이로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첨단 농업 교육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업 중심 교육 시스템은 16세부터 실용적인 교육을 선택하게 돼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MBO라는 실업계 교육은 기술, 요리, 미디어, 공학 등 실무 중심 교육이고, VWO는 대학 진학 과정으로 학문 연구와 이론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16세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능력과 경험이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성문화와 개방성은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철저히 진행되는데요. HIV, 성병 예방, 성적 동의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덕분에 10대 임신율과 성병 감염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덜란드의 개방적인 문화는 처음엔 허브로 시작된 무역 때문이겠지만 그 시대의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차곡차곡 교육으로 만들어진 합리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7번째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서 아주 낯설지는 않아요. 네덜란드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결혼과 육아 방식도 전통적인 관습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동거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육아 방식은 아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방성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리적 소비와 효율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고 결혼식을 원하는 신랑 신부이거나 집안이라면 결혼식을 하겠지만 많은 연인들이 동거를 시작으로 사진 한 장 정도를 찍으며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때조차도 실용적인 결혼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이 일반적이고 성대한 피로연보다는 간소하고 실용적인 결혼 선택해요. 또 혼인신고를 했건 아니건 간에 같이 오래 살고 또 출산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결혼은 정말 그 어떤 것도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네덜란드는 출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법적 결혼 없이 동거하는 것이 흔하고 또 아이를 둔 커플도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등록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사실혼관계로 결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서구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많이 따르는데 네덜란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예요. 결혼 후에도 여성의 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고 자녀도 역시 부모 중 한 명의 성을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육아의 경우는 한국과 좀 많이 다른데요. 한국은 아이 중심 육아라면 네덜란드는 부모 중심 육아예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약속이 있으면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도 적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또 육아의 핵심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흔하며 초등학생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흔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어 주체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학업 경쟁 또한 치열한 나라가 아니라서 초등학교에서는 숙제가 거의 없고 성적보다는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네덜란드 아이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행복한 어린이로 평가받았어요. 한국과는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한 명이 전업주부에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부모 모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육아를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아버지들 역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파파덕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버지가 육아에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색적인 부분 중 아이들의 수면 시간에 관한 건데요. 네덜란드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수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녁 7, 8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남동 선진국이라서 유제품을 정말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일찍 자는 습관과 유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장일지도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저녁 메뉴를 직접 선택하게 하거나 가족 여행지를 함께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해젤릭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이렇듯 더치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중요하죠.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출산 시 조산사 중심으로 아이를 낳는데요. 자연분만을 선호하다 보니 병원이 아닌 출산을 돕는 조산사와 함께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출산 후에는 전문 간호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 회복과 육아를 돕기도 해요. 출산 후 80일 동안 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서비스는 크람조르그라고 해요.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초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모든 문화에서 많이 느끼셨죠? 결혼과 육아에서도 실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성평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자율적이고 행복하게 키우는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8번째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데 네덜란드에 합법화된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예요. 현재까지도 가장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안락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죠.
안락사 논쟁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네덜란드의 사례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안락사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1973년 의사인 게르트 판데르 슬리우트가 말기 환자였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어요. 법원은 그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살인죄와는 거리가 먼 가벼운 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내렸어요.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1984년 네덜란드 법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때는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합법인 건 아니었지만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1991년 정부는 결국 레멀링크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실제 안락사 시행 사례를 조사했고 결국 안락사가 일정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어요. 결국 1970년대부터 이어진 여러가지 상황과 결정, 의식이 쌓이면서 2002년 4월 1일에 세계 최초의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국가가 되었어요. 이 법안은 안락사뿐만 아니라 의사 조력 자살까지도 합법화했어요. 네덜란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럼 안락사가 허용되는 법적 조건이 중요하겠죠?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이니까요. 첫 번째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치료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해요. 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하고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최소 한 명 이상의 독립된 의사가 제3자로서 검토를 해야 하죠. 이렇게 검토와 증명이 완전히 끝나면 적법한 의료 절차로 안락사가 수행되고 보고돼요. 이후 위원회에서 안락사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최후의 검증을 하게 되면서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증상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치매 환자도 법적 안락사가 인정이 될까요?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만 안락사가 가능하지만 승인 절차가 매우 엄격해요. 정신과 전문의 추가 검토가 필수이고 환자가 충분히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조건이죠. 치매 환자의 경우는 사전에 생전에 함서 리빙 윌을 작성해 두었다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 환자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족과 의료진의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행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통계 현황을 본다면 매년 시행 건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2022년 기준 약 8,700전의 안락사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5%에 해당하고 있어요.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대부분 말기암 환자이거나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안락사는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딜레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사람이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 또 그것이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일부 의사들은 종교적 이유나 윤리적 이유 때문에 안락사 판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환자들이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해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 중에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상담 지원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네덜란드의 전체적인 성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법인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자율권 보장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요. 의료적 부담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국민 대다수, 즉 80% 이상이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고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 해도 여전히 나머지 반대 입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윤리적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오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의 압력에 의해 안락사가 시행될 위험성도 있죠. 특히 정신질환이나 치매 환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네덜란드는 안락사에 대한 가장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든 국가이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건 맞지만 윤리적, 의료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 국가임의 안락사 모델은 세계적인 논의나 기준의 중심이 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여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은 대마초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대마초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암스테르담의 커피숍에서는 자유롭게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모습은 네덜란드의 개방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죠. 이 나라의 대마초 정책은 단순한 완전 합법화가 아니라 정부의 철저한 규제 아래 이루어지는 비범죄화 모델에 가까워요. 그럼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현재의 규제 시스템과 논쟁점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일단 네덜란드는 1912년에 아편과 함께 대마초 금지를 시작했어요.
이후에 1928년 네덜란드 형법에 대마초 금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커진 건 1960, 1970년대 히피 문화 때문이었는데요. 히피 문화가 퍼지면서 대마초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사용이 폭증했어요. 결국 정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 네덜란드 경찰은 대마초 단속보다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하드드럭의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후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 집행이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했고요. 1976년에 드디어 대마초 비범죄화법인 오피움 액트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소프트 드럭과 하드 드럭을 분류하면서 대마초를 소프트 드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드 드럭은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어요. 또한 개인의 대마초 소비도 비범죄화시켰는데요. 개인이 5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상업적 대마초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정부는 커피숍 모델을 통해 유통을 사실상 용인했어요. 한국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은 대마초를 파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진짜 커피만 마시고 싶다면 커피숍이 아니라 카페로 가셔야 해요. 커피숍에서 무조건 대마초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일단 대마초 관련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커피숍 내부에서도 홍보가 제한되고요. 하드 드럭 판매는 절대 금지고 판매나 보유를 할 경우 즉각 폐쇄 조치를 하게 돼요. 커피숍이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으며 민원이 지속되면 문을 닫아야 해요. 물론 18세 미만은 커피숍 출입이 금지고 신분증 확인도 필수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인당 최대 5g, 소량만 판매가 가능하고 커피숍도 최대 500g까지만 재고 보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네덜란드의 커피숍 모델에는 좀 모순이 있어요.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소량 판매하는 건 허용되는데 대량 재배와 공급은 여전히 불법이에요. 이를 후문 정책이라고 부르며 커피숍의 대마초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급받는 과정은 불법으로 남아있어 암시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2010년대 이후에는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2012년부터 외국인의 대마초 구매가 금지되었어요. 대마초 관광이 증가하면서 남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커피숍 비용을 금지하는 위트패스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암스테르담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외국인의 커피숍 비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후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합법적인 대마초 재배 허가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어요. 2024년까지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정부 승인 대마초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리해보자면 가정에서 5그룹까지는 처벌받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배는 불법이에요. 5g이야 비범죄하지만 5g 초과시는 단속이 가능해요. 판매는 커피숍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상점에서는 판매 금지예요. 대마초의 합법화에 계속 찬성하는 입장은 늘 같아요. 합법적인 유통망을 갖추어서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일 수 있도록 범죄 조직을 약화시키고 대마초의 의료적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반대 입장으로는 대마초 남용 문제로 건강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또 청소년 접근성 문제로 미성년자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거기다가 유럽 일부 국가는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이 마약 확산을 조장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있어요. 결국 네덜란드는 대마초 정책의 선구자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정부는 불법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대마초 사용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모델을 계속 조정하고 있어요. 향후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이 완전한 합법화로 나아갈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할지는 계속 논의될 중요한 주제예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충격 네덜란드 문화 9가지. 네덜란드에 대해 놀라운 문화 9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봤어요.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